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모자녀, 즉 모자녀 관계는 매우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모자녀 관계는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모자녀 관계는 통합되어야 되고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모자녀 관계에 대해서 아이가 엄마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엄마하고는 떠나야 되고 엄마하고는 친해지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내면에 있는 엄마나 현실에 있는 엄마에게 매우 불성실하게 우리가 처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모자녀 관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자녀 관계를 청산하고 그것을 긍정적 관계로 만들자고 하는 그 취지에서 부정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던 엄마 아빠 이 관계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모자녀 관계를 통합 정리하고 그러한 대안으로서 엄마를 떠나야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머니를 잘 떠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인간의 발달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아울러서 신앙 발달에도 또한 매우 저조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엄마를 떠나지 못하고 엄마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정리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자녀 관계에서 비정상적인 모자녀 관계인 경우에 엄마의 그 변화를 통해서 모자녀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모자녀 관계 정상화는 어머니의 독특한 본질을 발견하는 것이다. 네. 압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자녀 관계, 다시 말하면 모자녀 관계, 비정상적인 그 관계를 정상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엄마를 무작정 미워하고 내면에 있는 엄마에 대해서 무조건 추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모자녀 관계로 만들자. 그렇게 만드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엄마와 나 사이에 양쪽 모두를 이롭게 하는 가정의 온전한 정치를 한번 해보자. 나는 구성원으로서 내가 맡은 그 역할을 두루두루 어머니와 아버지의 입장을 헤아리며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갈까? 그러한 그 고민 가운데서 이 모자녀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어머니가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겠는가? 즉 어머니의 그 변화를 통해서 모자녀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엄마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점이 변화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어머니 자신의 독특한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이제라도 발견하고 그 본질을 살려나가는 쪽으로 가게 될 때 우리의 모자녀 관계가 정상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막연히 엄마가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하려고 애를 써도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이상하게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지 못하고 부부간의 트러블이 지속적으로 잔존하게 되는 이유는 엄마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머니 자신의 독특한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놓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것을 다뤄내지 못한 그 결과 가정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가족 구조 속에서 어머니의 그 독특한 본질을 어떻게 살려나가야 되는지
또한 그렇게 되지 못한 결과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우리 아이가, 지금 여기는 엄마입니다. 아버지와 아이 중심으로 봤을 때 아버지, 엄마. 그러면 엄마는 또 그 위에 아버지와 엄마가 있겠죠. 자, 이렇게 원 가정 속에서 어머니가 아이였을 때 자신의 그 어머니를 팔로 쓰는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힘 있는 대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나에게 힘으로 존재합니다. 자, 힘인 줄 알았습니다. 힘인 줄 알았는데 힘이 아니에요. 왜요? 어머니가 나중에 힘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시는데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고 아버지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 품에서 자라나서 엄마가 제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다가 아니구나. 아버지가 또 있네. 엄마보다 아버지가 더 힘이 세네. 여기에서 우리는 엄마가 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알면서 엄마가 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엄마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예우를 또한 대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여자아이는, 이 아이의 엄마는 같이 엄마의 그 신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엄마가 힘이 아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 엄마가 고추가 없는 거예요. 나도 고추가 없고 엄마도 고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세계는 제가 앞선 강의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남과 여를 구분하는 원칙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게 될 때 몸에 달린 아이들의 그 고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우리는 현재 이 세계는 팔루스적인 세계관입니다. 힘의 논리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은 힘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렇게 남녀를 구분하는데도 힘이 작용해요. 그 소재로 사용되는 것이 뭐냐? 페니스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그 고추가 달렸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고추가 힘을 지녔느냐 안 지녔느냐의 그 판별 기준으로 이 고추가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여성은 뭐예요? 팔루스적인 페니스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자예요. 자, 그럼 뭐예요? 여성은 팔루스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판별되어지고 당해지고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규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팔루스적인 그 페니스, 힘으로 작용하는 그 페니스, 힘으로 작용하는 그 고추의 그 유무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성으로 지어졌는데 그것도 없다라는 의미에서 여성으로 지어졌기에 그러는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나라고 하는 고유한 내가 여기에서 설명되어지지 못하고 밝혀지지 못하고 다루어지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보류되고 지연되고 방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팔루스적인 페니스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좌절이 되는 거예요. 자, 엄마가 팔루스가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 나도 엄마와 닮았으니 여성이기 때문에 나 또한 팔루스적인 페니스가 없어서 나는 뭐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가치 기준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느냐? 우리 세계 속에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페니스 유무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분명하죠? 네. 그것이 없으면 여자예요. 그것이 없으면 힘이 없는 여자예요. 그것이 없으면 힘이 없고 나의 독특한 여성으로서의 그러한 나의 본질을
우리는 이해받지 못하고 우리는 내가 알 수도 없고 그것이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여기에서 극심한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극심한 좌절 가운데 그러면 이 여자아이는 아버지가 힘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나는 팔루스적인 페니스가 없고 아버지는 팔루스적인 페니스가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그런 존재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대상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대상아, 아버지의 욕망의 원인으로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아쉽게도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100% 만족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나의 독특한 그러한 본질을 인정받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그 작업이 미완결로 끝나버립니다. 이른바 실패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자란 여자아이가 이제 성숙해져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되는 거죠.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을 만나면서 아버지에게서 얻기를 원했던 그 인정을 남편에게서 얻으려고 절대 타자를 투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세상에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떠한 굳은 일이 있어도 나는 형통해지고 나는 기쁘고 나는 정말 궁지에 몰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남자,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남자를, 그러한 대상을 이 남편에게 집어넣고 이 남편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내고 이 남편을 통해서 인정받는 자신이 되어서 자신의 독특한 본질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결혼 생활에서 결혼 초기부터 몇 년 동안 가정에 다 핵폭풍, 그냥 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자신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실패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엄마는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아이를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맞죠? 이제 아버지에게 했는데 실패, 남편에게 시도했는데 실패.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에게로 갑니다.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자신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어머니는 지극히 숭고하고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히 객관적으로 보면서 서로가 부족한 점들을 어루만져주고 인정하면서 이것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해야 될 일들이다.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엄마가 아이를 제3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를 대상으로 삼고 다시금 시도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동일시입니다. 즉, 그전에는 아버지를 소망했고 남편을 아버지와 동일시를 시켰지만 이제는 엄마는 아이를 자신과 동일시를 시킵니다. 그렇죠? 이 아이는 아버지, 남편처럼 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자신과 동일시 시켜서 자신의 그 고유한 문제를 풀어가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 아이는 어떤 사람이 돼요? 엄마가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이 나는 나야 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건 내 안에서는 나는 나지만 가족 구조 속에서는 엄마 앞에서는 나는 누구다? 엄마다. 아이가 엄마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마에게 이렇게 대들고 또한 갈등이 있고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는가?
아이가 아이로 존재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9번.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되죠? 엄마의 대리자가 되어버린 거죠. 엄마와 동일시된 제2의 엄마가 된 거예요. 엄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매우 엄마에게 협조자인 사람으로 되는데 이렇게 협조자로 만듭니다. 그건 뭘까요? 잘하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 그럼 더 상 받기 위해서 엄마에게 쫓아가겠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한쪽 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어머니는 여러분을 교육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작업 또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빼버리고 이런 발달에 관계된 것만 이해한다면 다시금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다가 엄마와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갈등으로 또한 휩쓸리겠죠? 네,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 가지 그런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를 자신에게 협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자녀들은 어떻게 앞으로는 아하,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차단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되겠구나.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엄마가 희생자고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녀들은 또한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를 숭상하고 엄마를 따르고 아버지와 엄마 대비해서 엄마 편으로 기울어질 때 이 아이는 병리 쪽에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병리 쪽에 있다. 왠지 모르게 엄마에 대해서 무언가 측은지심이 생기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때는 그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색출해내야 됩니다. 아멘. 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풀려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엄마는 양육을 합니다. 자, 건강한 양육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원하리라는 것을 이렇게 제공해 줌으로써 아이를 만족시켜 줍니다. 자, 이것이 이른바 헬리콥터 엄마예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요? 막무가내식으로 공급해 주는 엄마예요. 이거 먹어. 싫어요. 먹으라니까 이거 몸에 좋아. 많이 듣던 소리죠? 이거 해. 공부해. 열심히 해. 안 하면 큰일 나. 맞아요. 해야 살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엄마가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엄마가 막무가내식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그러한 경향성이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면 바로 지금 어머니의 양육은 지금 이런 의미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막무가내식이에요. 그런 걸 느끼죠, 자녀들은? 아무리 그 말은 옳지만 왠지 모르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힘이 너무나도 과중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 거. 이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인 엄마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아이에게 많은 것을 지금 과도하게 그 다음에 막무가내식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싫다 그래요. 잘 보셔야 돼요. 왜 줬을까요? 아이가 엄마였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아이인 엄마는 지금 만족되는 거예요. 아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아이가 만족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만족하면 엄마가 만족하겠죠?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오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왜? 나로서의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어린 시절에 공부하지 못했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이거예요. 보이세요? 그래서 엄마가 기쁜 거예요. 근데 아이가 공부를 못해. 그렇게 미운 거예요. 왜?
내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못했거든. 나를 미워할 수 없으니 나인 아이를 미워하는 거죠. 그 분노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극심한 좌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이 아이는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의 독특한 본질이 다뤄지지 못하고 있죠. 이 아이의 고유한 본질은 전부 다 상쇄되어지고 소외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엄마의 이러한 행위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현상이 뭐냐? 아이들이 짜증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요. 그 다음에 버릇없는 행동을 해요. 아이들은 그렇게 나쁜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이유를 모르다 보니까 자신이 짜증내고 또한 버릇없는 행동을 하게 될 때 죄책감이 생긴다. 또다시 자신을 모르고 자신이 소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더 죄책감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엄마의 공로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엄마는 이거 먹어, 이거 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쓴다.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엉뚱한 행동을 해요. 싫어? 싫다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 막 뱉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봤을 때 어때요? 얘들 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줬는데 너희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행동을 하냐? 이렇게 버릇없는 행동을 한다 이거죠. 바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이들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엄마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의 아이는 엄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이가 못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초 1번, 2번에서 좌절당했던 그런 것이 재현되고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우울증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우울해요, 기뻐요? 우울해지죠. 인생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1번, 2번 쭉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자녀에게 이것을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아이를 나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해왔건만 이제 아이가 크고 나니까 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찬성을 하지 않고 고분고분하지 않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이때 엄마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울해질 때 어떠한 우리의 그런 신경세포, 어떤 신경에 관한 그러한 측면에서 약물투여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은 인간의 이러한 마음에 관한 부분을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좌절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엄마는 어떻게 돼요? 집을 나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가정주부들이. 모르겠다. 이제는 나 혼자 살고 싶다. 남편과 자녀 다 필요 없다. 그들을 내가 돌본 즉 무엇이 남는가? 허무해지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예요? 현 가족 체계에서는 이 게임을 풀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취감에 큰 욕망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꾸만 엄마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고 하지 못한다는 것을 문제로 삼는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자신의 독특한 본질을 구현해내지 못했다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자꾸만 엄마들이 소일거리를 찾고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엄마들은 어떻게 돼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자꾸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이들의 방에 자꾸만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아이에게 다시금 작업을 해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를 거절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는 또다시 집 외부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럼 갈 곳이 있나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표류하면서 신앙으로도 갈 수 없고 내 삶에서도 문제를 풀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한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일반적 상담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우울증이에요. 바로 우울증이 이렇게 어머니들이 오게 되는데 오면 공동체 소속을 권유해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무엇을 지금 추구하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공동체 소속을 추구해요. 그 다음에 보람 있는 일을 권유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독특한 그 본질을 발견해라.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공동체에게 속하기를 권면하고 그러고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해주고 작은 거지만 교회에서 충성하게 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발견돼요? 나와 관계없는 일들이었지만 거기서 만족감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족감이 일어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람의 독특한 본질이 거기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의 모자녀 관계의 정상화는 어머니의 독특한 본질을 발견해야 된다. 자,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질을 발견해요. 자, 그러면 독특한 본질을 어떻게 발견하나요?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독특한 본질을 갖지 못하게 된 게 뭐예요? 1번과 2번 사이에서 발생됐죠. 내가 팔루스적인 페니스를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것. 내가 여성으로서 남자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추를 갖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되어지고 그들에게 나타내줘야 하는데 단순히 그 페니스가 없다는 이유로 나 자신은 설명되지 못하고 하나의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의 그냥 묶음으로 그냥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그냥 다 휩쓸려 넘어갔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에 어머니들이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의 그 독특한 본질을 찾지 못해서 자녀에게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모자녀 관계가 개선이 안 되고 부정성으로 치닫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부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잘 적용되어서 여러분이 항상 꿈꾸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가정으로 거듭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